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정치적 폭풍이 중난하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분수령, 중국 공산당 제20기 사중전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중국 관측통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루머들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올 것이라 속삭이고, 또 누군가는 한때 황태자로 불렸으나 폐위되었던 후춘화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여 총리직을 거머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옵니다. 마치 이번 사중 전회만 지나면 중국이 우리가 알던 과거의 개방적인 모습으로 180도 회귀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면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직 차가운 팩트와 실물 증거,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라는 조각들을 맞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회의는 과거로의 회귀나 유화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진핑 체제가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구축해온 전쟁 요새의 준공 검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부의 불순 분자를 제사내는 살벌한 숙청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어 올린 요새의 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배신자들을 색출하고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낡은 경제 시스템을 강제로 철거하는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증거를 경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중전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터져나온 충격적인 소식, 중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완커방케 그룹의 전 CEO 주주성 주주선에 대한 사법 처리 소식입니다. 10월 초 중국의 다수 경제 매체들은 주주성이 형사 강제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를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죄명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받고 사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식 발표는 사중전회라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계산된 희생양 만들기이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주주성이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월급쟁이 사장이 아닙니다. 은행원 출신으로 2012년 완커에 입사해 2018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그는 은행의 자본과 지방정부의 토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중국의 지난 20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부채주도 성장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를 잡아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패한 기업인을 처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과 금융이 결탁하여 돈을 불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키려는 것은 무너지는 집값이 아닙니다. 그들이 막으려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붕괴 리스크일 뿐 개별 기업이나 투자자의 자산 가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주성의 체포는 지방정부와 은행, 그리고 부동산 재벌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낡은 거품 파이프에 돈을 쏟아붓지 마라. 지금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인 성투공사 LGFV가 신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문전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빌린 돈의 상환을 조금 늦춰줄 수는 있어도 새로운 자금을 내어주는 일은 절대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신품질 생산력, 즉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성투공사들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 대신 예비 전력망을 보수하고 전시를 대비한 식량 비축 창고를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술 개조와 설비 갱신이라는 명목의 특별 대출만 이미 500억 위안, 한화로 약 9조 원이 넘게 풀렸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이후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입된 누적 대출액은 무려 2조 위안, 38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군수산업의 공급망을 국산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멈추지 않는 독자적인 칩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재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의 문건을 보면 국가안보, 기술혁신, 공급망 강화라는 단어가 예산 배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장강 삼각주 어딘가의 공업단지에서는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독일제 기계를 들여와 밤새도록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들에게는 설비갱신이라는 명목으로 나랏돈이 쏟아집니다. 반면 부동산 재벌들은 감옥에 가거나 자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성 체포가 보여주는 경제적 환골탈태의 실체입니다. 사중전회는 이러한 잔혹한 부의 대이동을 정치적으로 추인하고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낡은 경제 세력을 숙청하고 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전쟁 기계를 돌리는 연료로 삼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현재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기류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주주성이라는 희생양이 바쳐졌다면 정치 무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바로 폐위된 황태자, 후춘화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정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존재감이 사라졌던 그가 사중전회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연일 관영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10월 9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농업과 민생을 살피더니 베이징으로 돌아오자마자 14일에는 중국 농업과학원을 찾아 종자 저장고를 시찰하고 화훼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행보는 마치 차기 지도자의 위엄을 과시하는 듯 보였고, 이에 중하권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외 반중 매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 다시 후춘화 같은 실무형 개혁파를 등용해 총리직을 맡기려 한다. 심지어 후춘화가 시진핑을 제치고 권력 서열 1위를 노린다는 식의 희망 섞인 관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류허나 한정 같은 부총리급 인사들이 담당하던 경제 민생 행보를 후춘화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공청단파 공산주의 청년단의 마지막 희망인 그가 다시 기회를 얻어 중국의 경제 노선을 수정할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을 냉철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후춘화가 등장한 장면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 최고의 이데올로기 설계자이자 시진핑의 철저한 충성파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은 단순한 수행원이 아닙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을 정립하고 당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후춘화의 옆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후춘화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철저한 감시이자 연출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 고도의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파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은 아직 합리적인 관리들이 일하고 있다는 착시를 주기 위해 후춘화라는 익숙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왕후닝의 동행은 후춘화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규합하거나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옥죄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후춘화가 맡은 역할 또한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가 시찰한 곳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테크 기업이나 금융 허브가 아닙니다. 그는 농업, 종자, 식량, 안보 현장만을 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경제 개방을 이끌 리더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전시 상황을 대비해 국가 곡창지대를 단속하는 보급 장교의 임무를 맡았음을 시사합니다. 식량 안보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가장 강조하는 안전의 핵심 축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외부 봉쇄가 시작되었을 때 14억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후춘화는 바로 이 막중하지만 정치적 위협은 되지 않는 실무, 즉 내순환 듀얼 서큘레이션의 가장 밑바닥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출된 것입니다. 최근 통과된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과 맞물려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 관리들의 핵심 성과 지표 KPI가 GDP 성장률에서 경작지 면적 확보와 식량 생산량으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후춘화의 행보는 사중전회에서 확정될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그는 지금 시장 경제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 요새의 식량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시진핑에게 바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춘화가 권력 서열 1위를 넘본다는 루머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실상은 그 역시 거대한 전쟁 기계의 부속품으로 소모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치적 연출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더 섬뜩한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연기를 하는 동안 진짜 총칼을 쥔 군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무대 위에서 후춘화와 왕후닝이 연출하는 기묘한 이 인극이 대중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사이 중난하이의 깊은 안쪽,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삼엄해야 할 군 심장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퍼즐 조각은 바로 사라진 장군들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대만 국가안전국장 차이밍 웻은 입법원 대정부 질문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중공군 현역 상장대 32명 중 무려 16명의 거취가 불분명하며 그들은 거의 1년 가까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발언의 무게를 실감하십니까? 한 국가의 군 최고 지휘부, 그것도 별 셋을 단 최고 위급 장성 절반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펜타곤의 합동참모본부 절반이 하루아침에 연락 두절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휴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지휘체계의 전면적인 붕괴이자 거대한 숙청의 소용돌이입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실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략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장비발전부, 그리고 군수물자를 책임지는 후근 보장부까지 시진핑이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던 핵심 부서의 수장들이 줄줄이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부패 혐의입니다.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었다거나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미사일 경납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식의 기가 막힌 방산 비리들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격노한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말과 충성심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장군들은 그 불가능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데이터와 성능을 조작해왔습니다.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그 장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고 시진핑의 전쟁 개시 신호를 애써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숙청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쟁을 주저하는 이성적인 군인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명령만 내리면 불속이라도 뛰어드는 맹목적인 충성파를 심기 위한 고통스러운 물갈이 작업입니다. 16명의 상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 인민해방군의 두뇌 절반이 마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휘관이 없는데 훈련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최근 동부전구의 상륙함들이 상하이 우제커우에서 저장성 위환의 얕은 항구로 은밀히 이동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71형, 72형 같은 구형 상륙함들이 움직였지만 정작 핵심 전력인 75형 강습 상륙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 공포에 떨었지만 사라진 장군들의 퍼즐과 맞춰보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침공 준비가 아니라 새로 임명된 지휘관들이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수준의 기동 훈련이거나 혹은 내부의 혼란을 외부의 긴장으로 덮으려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전쟁을 하려면 민간 선박을 대규모로 징발하고 혈액과 탄약을 전선으로 대량 수송하며 항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3대 징후가 보여야 합니다. 아직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칼을 겨누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규모 숙청이 완료되고 군 지휘부가 시진핑의 예스맨들로만 채워지는 순간 오판에 의한 우발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에 광기 어린 기관사만 남게 되는 꼴이니까요. 이처럼 군대는 마비되고 경제는 질식해가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중전회라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경제계의 거물이 감옥에 가고 정치적 라이벌이 허수아비처럼 춤을 추며 군 장성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기괴한 풍경 속에서 열리는 사중전회는 과연 무엇을 위한 회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중국이 다시 개혁 개방의 길로 돌아오고 미중 관계가 해빙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까요? 단언컨대 이번 회의는 정책의 방향을 트는 유턴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설계한 전쟁 요새의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쇠국과
병영 국가화의 선포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본질은 청산과 가속입니다. 주주성을 잡아넣은 것은 과거의 빚잔치를 청산하는 것이고 후춘화를 내세운 것은 전시 식량 배급 체제를 가속화하는 것이며 군부를 숙청한 것은 명령 불복종의 씨앗을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발표될 공보문, 공보문의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3가지 장부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예산표에서 설비 갱신과 공급망 안전이라는 항목이 권장이 아닌 필수 지표로 격상되었는지. 둘째,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가 상업용 건물에서 전시 대비용인 지하 방공망과 비축기지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셋째, 금융 지원이 민생이 아닌 방산과 반도체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지. 이 3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조러지 절럿자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온 법안들만 봐도 베이징의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네트워크 안전법 개정안. 이 딱딱한 법률 용어들을 한마디로 번역하면 가장 밑바닥부터 옥죄겠다는 뜻입니다. 촌석 구석진 시골의 말단 조직부터 거대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까지 당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곳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 불능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의 발로입니다. 코로나 봉쇄가 끝났다고 해서 자유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디지털 봉쇄와 제도적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하면 은행 창구 직원이 왜 보내느냐, 외화 도피 아니냐며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여권을 갱신하려 해도 수만 가지 서류를 요구하며 사실상 출국을 막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자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인재가 도망가고 자본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중전회는 바로 이 거대한 중국형 수용소 시스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이 군권을 틀어쥐고 반대파를 완전히 거세한 채 중국을 북한의 거대 버전, 즉 고립된 병영 국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인의 구속과 더 잦은 군부의 물갈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부 모순이 임계점을 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시진핑 지도부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대만 봉쇄나 무력 시위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국 내 자산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지금 들리는 경제가 바닥을 쳤으니 반등할 것이다, 정부가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달콤한 말은 마치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기 직전에 연주되었던 음악과도 같습니다. 중난 하이의 권력자들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구를 찾았거나 배의 문을 걸어 잠그고 승객들과 함께 가라앉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성이 잡혀가고 16명의 상장이 사라지고 후춘화가 농촌을 떠도는 이 기이한 퍼즐 조각들이 완성하는 그림은 단 하나, 거대한 겨울의 시작입니다. 부디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권력의 이동과 자금의 흐름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베이징의 밤은 깊어만 가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